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갭투자 의혹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민심 그리고 여야의 사법개혁 공방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한반도 외교 지형의 변화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에이펙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데 외교 슈퍼위크라 불리는 이번 주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서 오늘부터 준비 단계 성격의 공식 회의들이 열립니다. 네. 오늘은 최종 고위관리 회의라는 게 경주에서 열리는데 31일 금요일에 시작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회의고요. 네. 내일부터는 에이펙 CEO 서밋이 먼저 열립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전 세계 IT 기업 거물들이 총집결합니다. 정상회의 못지않은 큰 관심은 이제 주요 양자회담인데 29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요. 네. 과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30일 목요일에는 세기의 단판이라고 볼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네. 다음 달 1일 토요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그야말로 이번 주 내내 굵직한 정상 외교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네. 청취자들에게 있어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과연 마무리가 될지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꼭 압박 같아요. 네. 한미 양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무협의 차원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최고위급인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을지 즉 경주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7월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합의했는데요. 투자금 중에 현금 비중과 투자 방법, 투자 시기를 놓고 양국은 3개월간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최종 타결에 꽤 가까워졌다. 한국의 준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건 최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측 협상단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한 발언과 결이 같긴 한데 한국이 준비되면이란 단서를 단 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란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안보 협상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안보 분야 협상은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전 미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 기자가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북한을 인정해 주는데 열려 있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거라고 했고요. 네. 한국 방문 도중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다 보니 네. 북미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긴 하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것처럼 어제 외교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순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최선희 외무상이 한반도에 없을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 모든 게 북한의 전략 차원일 수는 있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에 앞서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길에 올랐죠. 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어제 출국을 했고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에서 한국 사람이냔 질문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하더라. 부럽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이상한 나라의 사람인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다시는 동포들이 본국을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 보이스피싱과 같은 스캔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시 사나이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 리창 총리가 말레이시아에 다 모여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현지 공연단이 환영식을 열어주자 공연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이어 한중일이 참석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에이펙 일정이 있다 보니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계획했고요. 어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늘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오후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그동안 파견 근무를 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오늘자로 검찰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한문혁 검사가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포함한 4명과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사진을 제보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은 2021년 7월쯤에 촬영이 됐는데 당시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서 관련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종호 전 대표가 사진이 촬영되고 2달 뒤에 입건된 만큼 당시에는 사건 관계자인 걸 몰랐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검찰청은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요.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복귀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오늘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사퇴를 했는데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그때 결국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면직안을 제거하자 지금 대야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6채를 갖고 있는 걸 문제 삼으면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무의 미풍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나무의 태풍을 걱정하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안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자는 건 본질을 비껴가는 거라면서 주택 보유 관련 논란이 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혁원 금융위원장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부동산 3인방도 사퇴하라고 맞섰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의원 본인들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 투자를 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내 집 한 채 마련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냐고 했고요. 본인이 다주택자인 것에 대해선 총 6억 원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법률권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전세 9년법에도 관심 매우 뜨거운데요. 예.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지금은 1회인데 2회로 지금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의원들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다. 이런 발언으로 무리를 빚자 부동산과 관련한 돌출 발언 자제령을 어제 내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격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하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월요일이라서 더 그런데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사고 여파까지 더해졌습니다. 다부터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칠곡 부근부터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용봉 부근의 사고도 처리는 됐는데요.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회덕 분기점 부근입니다.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수도권 구간이고요. 기흥에서 신갈,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의 정체는 거의 전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도로 서울 방향, 시흥 지하차도 부근부터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면서 월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황소의 뿔을 잡았다. 네. 월스트리트 한가운데 있는 황소상을 빗대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오를 것으로 베팅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아주 늦게 발표된 이번 CPI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는 3% 상승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S&P 500은 1% 가까이 오르며 6,8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다우, MSCI 세계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1.89%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유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요? 이번 인플레이션 둔화는 경쟁에 대한 압력이 가격 상승을 억제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류나 가구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인한 가격이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관세로 인한 가격 전가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가격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재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이 관세 부담을 상쇄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 네. 연준은 6.6조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 그러니까 QT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BMO와 TD증권에서는 10월 금리 인하할 때 연준이 QT 종료도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그리고 QT 종료라는 이중 완화 조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선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상황들만 보이는데 향후 시장 방향을 정하게 될 변수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10월 회의 결과와 QT 종료 시점 그리고 12월 추가 인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셧다운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은 실업률 이것을 통해서 노동시장 약화 속도를 또 확인하고요. 관세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말에 계절성을 보이는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번에도 찾아올 것인지 관건입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고착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연준이 이제는 물가보다 고용이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로 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업별 혼조 속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탄탄함을 보여주는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주요 기업 실적 좀 정리해 주시죠. 인텔은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도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포드는 지난번 공장 화재 피해 이후에 반등하면서 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P&G는 매출 호조와 함께 관세로 인한 피해를 절반으로 줄인 반면에 타깃은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력의 8%를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죠. 네. 인력 감축과 함께 연간 이익 전망 상향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미국 시장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EPS는 87%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매출은 82%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의 탄탄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지난 한 주 우리 시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올해만 64%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달로만 보아도 10월에만 15.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기준으로만 보면 가장 높은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모두 역사에 남은 랠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2.5%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94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27% 오른 88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7개월 연속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이 3,900포인트를 돌파하는 상승세 기관이 이끌었죠. 이번 기관이 상승의 수급을 이끌었다는 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으로 채울 수 있는 최대 비중이 있는데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국의 기관들이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코스피 지수의 최고점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네. 역사적인 랠리 속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어서기도 했네요. 예,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시총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주가 오름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본의 낸드 플래시 기업인 키옥시아는 올 한 해만 주가가 516%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는 미국,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라고 하면서 이들 국가의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잘 아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네. 그리고 일본의 도쿄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키옥시아 등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기업들입니다. 예,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다 거론됐네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기존에는 경기 순환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익이 났다가도 나중에 다시 보면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요. 네. 시클리컬 산업은 몇 년을 주기로 등락폭이 크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번 AI 경우에는 단기 사이클이 아닌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치 미국의 주식들처럼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요새 K 의료 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네요. 해외 셀럽들이 한국을 찾아 피부 시술을 받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5년 동안 K 의료 관광은 10배 급증을 했습니다. 10배요? 예, 5년 전에 11만 명 정도가 의료 행위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110만 명이 넘어간 겁니다. 네. 비행기 표값을 감안해도 미국의 병원비보다
한국을 방문해서 시술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캐대언 열풍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도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제는 단순 관광을 넘어서 뷰티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장이 열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6%대로 오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주식시장은 주말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들이 큰 문제 없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주식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고객 예탁금도 8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오늘도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없이 올라가던 금값 이제 진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국제 금값은 0.32% 내린 온스당 4,11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주식 등의 위험 자산이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16% 오른 1,4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부는 이에 맞춰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은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는 방식을 요구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식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올가을 첫 한파 특보까지 내려졌죠. 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기상청은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한파특보는 올가을 들어 처음 내려진 걸로 지난해에는 10월 19일에 강원 북부 산지에 내려져 올해는 일주일 늦었습니다. 네. 일주일 늦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 정말 춥던데.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 얼마나 내려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4.8도, 철원 임남면은 영하 3.4, 파주 군내면 영하 0.8도로 한파특보 지역은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고 서울은 영상 3.8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나 낮습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이 11도, 강릉과 청주, 대전 12도, 전주와 광주,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네. 여기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려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렌치 코트를 아예 제끼고 이제 코트로 바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도 저 패딩 하시던데요. 입으신 분도 봤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 언제 누그러질까요? 네, 내일은 서울이 2도까지 더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추위는 오래 가진 않습니다. 목요일부터 한반도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물러나면서 금세 평년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네. 또 낮까지 충청과 전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네네. 이 전라도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전현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이 지금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신 법사위 국감부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지금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부실 의혹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 국감 필요성 강조하고 계세요. 여전히 3차 국감, 대법원 3차 국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지난번 1차, 2차 대법원 국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사실상 절차 위법 뭐 이런 불법성을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법사위 의원들의 다수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문제점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산 기록만 보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당시 기준으로는 무효다. 그리고 결국 불법 판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한 전 대표는 전자책을 보면 책 읽은 게 아니냐? 그리고 대법관 말이 종이 기록은 아예 안 봤다는 식의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서 대법원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좀 약간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전자 기록을 읽었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그 10월 10일에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전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준 사실이고요. 그래서 불법인 전자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걸 만약에 증거 판단에 사용을 했다면은 그것은 재정법칙 위반이다. 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 네네. 그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네. 뭐 전자기록을 읽었든 복사를 읽었든 읽은 거에 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도를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규정을 오해한 거다라는 그런 반박 내용이 보도로 전달이 됐습니다. 종이 문서만이 원본 기록으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증거 기록의 제출과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로 이루어진 걸 의미하고 복사나 스케치처럼 전자기록 생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마찬가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장입니다. 마찬가지 주장일까요? 네, 뭐 전자기록을 읽었든 종이 기록을 읽었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상 이번에 대법원 국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둘 다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게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일단 전자로그 기록을 저희들이 제공을 이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답을 못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종이 기록을 다 읽으려면 1인당 7만여 페이지에 네. 달하는 그런 네.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복사를 해서 대법관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 복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런 정황도 확인을 네. 했습니다. 7만 부만 해도 거의 이방 전체 차일만큼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법원에서 제대로 어느 기록이도 읽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형사소송에서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나머지 전자기록은 불법이다. 이런 것은 많은 법원의 관계자들이 판사들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은 합법인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이 기록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네.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이제 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제출을 받지 못했고요. 전자기록을 만약 읽었다면 전자로그 기록을 내놔라. 네. 그리고 종이 기록을 읽었다면 종이 기록을 복사한 기록이 복사기의 로그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걸 내놔라.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답을 못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종이 기록을 복사한 기록은 이거는 사법 행정에 관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국감 범위에 속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이 기록을 복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력히 판정한다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지금 목요일 날 종합국감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네. 대법원 국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자료를 계속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저희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 과정에서 법원의 여러 가지 사법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절차적 위반 문제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어느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이 대통령 편하게 그냥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초 6월에 본회의 처리까지 원래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의총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본회의 통과까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현행 헌법 그리고 형소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의 철령 대통령 되기 이전에 형사 재판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해석상 명백합니다. 불소추 특권과 그리고 소추의 형소법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가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압도적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이런 결정을 지금 한 3군데인가요? 거기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 사안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 법원에 대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아예 입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을 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내용에 관해서 또 잠깐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론된 건 아닐까요? 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는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거론하면서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이걸 두고 법원 행정처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던데요. 일단 이 해석을 떠나서 법원 행정처에 대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사상 초유의 최단 기간 파기환송 판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내란 속의 혐의자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이런 이제 직위헌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이 법원의 계속적인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내란 종칙에 가장 책임 있는 최고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을 한 바는 가장 지금 법원에서도 계속 사법부 독립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개혁을 하라는 그런 움직임은 국민의 목소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또 덧붙여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사법, 행정, 사무,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대법원의 판결에도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제왕적인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이 사실상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그런 권한 이런 것을 좀 더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법 왜곡죄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도 언급을 하셨고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언급을 하셨어요. 법 왜곡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으신 걸까요?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 사법개혁이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에서 한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네. 이미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감에서 그런 검사들의 사실상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기소라든지 또 공작에 가까운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났고 심지어 내부에서 지청장이 부장검사에게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이런 압력까지 내린 그런 사실들도 확인이 됐고요. 또 많은 판사들이 대낮에 뭐 나수를 하면서 술판을 벌렸다든지 사법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의혹들도 많이 국감에서 제기가 되고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 현행법을 어기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비리 의혹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들만의 이런 감사하기, 내 집 식구 챙기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상 징계나 처벌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범죄 혐의 의혹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좀 더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5대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이나 지금 앞서 질문드린 법 왜곡죄는 이제 빠져 있는데 이게 당론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법 왜곡죄 그리고 또 지금 재판소원 이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매우 공감대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도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을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네. 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법사위 국감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관련한 공방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뭐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냐 법제처가 해임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전직 경력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전임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였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직무감찰에 관해서 변호인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변호인 경력이 있다. 그걸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뭐 법제처 국감에서 법제처장께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뭐 헌법이 개헌이 되면은 연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걸 이상하게 뭐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법제처장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이제 결국 사퇴를 했어요.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한 배경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의 가장 고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차관이 국민들의 특히 집 없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지 않았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책임지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호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발언이었고 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대통령님의 그런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3인방, 그 국민의힘에서 붙인 이름이죠. 3인방부터 먼저 사퇴시켜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LH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 네.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요구가 높았는데요. 근데 그때 조사했던 경험도 보면은 실제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의 규모라든지 보유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론 뭐 여러 채 소유란 부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규모나 이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다주택 소유자라든지 또 강남 상구 소유자라든지 이런 게 비율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을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내로남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도 부동산이 6채 뭐 토지 포함해서 소유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전수 만약 계속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을 한다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드러내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 제안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의 공개 토론 제안은 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지 그런 뭐 권한과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그리고 특검 수사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좀 피해 보려는 눈속임하려는
그런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 폭등에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공급의 그 정책 시차를 고려를 할 때 서울에 뭐 그전에 빼지만 뭐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의 시장을 하면서 부동산의 이 사실상 정책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서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때 부동산 공급 정책을 거의 도외시해 가지고 부동산이 공급이 이제 되지 않은 이런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토지의 무원칙적인 그런 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서울에서 폭등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안간힘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이렇게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오히려 폄하하고 또 이재명 정부 탓이다. 아니면 전임, 그러니까 자기 그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안위 국감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의 공방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감에서 좀 하나의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책임 있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해명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 뭐 서울시장의 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특검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사실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연루 의혹에 대해서 창원지검이나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제보자들이 밝히는 오세훈 시장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뚜렷한데 여기에 대해서 창원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그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곧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또 특검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했던 그런 사실상 뭉개기, 덮기 이런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한강버스지 않습니까? 그 여당의 국토위 의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강버스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강버스 사업도 우리 법사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강버스에 지금 현재 서울시 SH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도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됐고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개항식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뭐 이날 이후 전후로 이제 이런 뭐 뭔가 역사는 바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한강버스 사업이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운행 도중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그 한강버스가 사실상 배를 이제 만들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회사에 수주가 됐고 그것도 또 이 상당히 가격이 그 전에
그 수주를 요청한 기업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조국혁신당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서울시의 혈세가 사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행안위 국감에서 제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전현희의 서울 한 바퀴라고 해서 민심 청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 만나보시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민생 문제가 가장 이제 그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는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인들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장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시장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정책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거의 이구동성인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 제1의 도시고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도시인데 이번에 그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교부가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신청을 행안부에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서울 시민 입장과 상인들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지영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축제의 계절 가을.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저에겐 사람 많은 축제장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랐어요. 편의 차량을 이용해 축제장을 찾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거든요. 낙엽, 단풍,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밤사이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8도, 대구 11.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8도나 낮고요. 설악산은 영하 4.8도를 보이는 등 산지와 일부 내륙은 영하권입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14도,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7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2도, 대구 3도, 철원 영하 3도 등으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과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전라도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금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이번엔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도화 언론에서 정상 외교 슈퍼위크 이 제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말레이시아에 가 있고 이제 곧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대요. 김성태 대표님. 네. 에이펙 정상회의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한국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간세 협상을 에이펙 전에 마무리하고 에이펙 주최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회원국들 정상들을 편안하게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불편하면은 전반적인 에이펙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의 또 이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미중 간의 또 정상회담.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트럼프 시진핑 간의 만남도 6년 만에 그것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들어서고 이제 첫 만남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의 히트로 수출 중단 또 100% 관세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실무적으로 그럼 계속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관세 부분도 보복 없이 그렇게 미중 관계가 그런 대로 현상 유지 정도를 하는 가운데 부담 없이 경주에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건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또 그거와 함께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또 만들어졌어요. 어떤 걸까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안 태평양 회의 가면서도 에어포스 1에서 쉽게 말하는 김정은을 만나겠다. 네네. 자신의 희망상을 아주 강하게 기자들 앞에 또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어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김정은이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북한은 이제 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핵 보유국의 어떤 그런 지위로서 자신들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에어포스 1 안에서 네.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 1단이라고 앞에 전제는 깔았지만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도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이 트럼프 의지. 이게 지금 2019년 판문점 회담 당시도 그때 어떤 정보기관 언론 그렇게 감을 못 잡았거든요. 네. 아무리 최선희가 러시아 벨라루스 갔다 치더라도 네. 외교 라인은 언제든지 살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에이펙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의 한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한미 통상 협상 문제라든지 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등 이런 문제는 김 대표님 다 말씀하셔서 저는 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저는 큰 흐름의 틀이 이번에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돌이요? 큰 흐름이 네. 미중 관계인데요. 결국은 네. 이 에이펙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에이펙이 1989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고 그때만 해도 통상 장벽이 매우 높았어요. 네. 관세, 비관세 네. 장벽 다 해서.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처음에 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1개국이 만들어졌고 네.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져서 이제 WTO 체제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결국 이 당시의 흐름을 주도했던 건 미국이었거든요. 네. 미국이 소위 이런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최근의 흐름은 반대예요. 아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면 강조할 게 에이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네. 우리 에이펙이 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공정하고 자유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자. 이게 이게 원래 미국이 하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중국이 하게 될 것 같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자주의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에이펙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중 관계의 상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데 한국으로서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다 이렇게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미국과 중국과 이 어떠한 관계를 맺을 건지 또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만났을 때 조금 최근에 미국이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요. 대중국 정책에 네. 있어서. 관세 100% 안 때리려고 네, 하겠다. 네. 뭐 또 히터류도 아마 수출 규제 안 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정책 또 아시아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할지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네네. 그 두 분의 얘기가 보편적인 국제 질서에 누가 더 타당하게 들릴지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지금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어제 위성락 실장이 KBS 이루어진다 라이브에 출연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두 분은 이번에 이 원자력 협정이 어느 정도나 논의가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먼저 홍 대표님이 말씀하실까요? 뭐 핵심이 이제 사용 후 해결료의 농축하고 이제 제처리죠. 네네.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건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왔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제 시초가 한반도 비핵화선언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농축 제처리도 하지 않겠다. 네. 이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미국한테 그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 뭐 역대 진보 보수 어느 정권 관계없이 농축과 제처리 문제는 실제로 이 문제가 지금 원자로 지금 발전소 있잖아요. 그렇죠. 꽉 차 있어요. 네, 폐기물이. 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네. 폐기물의 이 관리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원전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위성락 실장이 그런 얘기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듣기에는 아직은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단순 실수라고 했는데 저도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석 달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들이 핵보유론을 얘기했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잠재적 핵 능력 등등.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농축 제처리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는 경제 문제를 떠나서 핵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물건 틀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준의 답을 이번 회담에서 얻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 대표님은 저는 네. 지금 한미 관세 협상하고 이 문제도 약간 연결되어 있고 네. 왜 미국의 일방적인 이 관세 그런 협상 그러니까 그 현찰 3,500억 달러 네. 이 투자 요구는 사실상 한국의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는 걸 미국 측이란 또 왜 이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일단 자신들의 욕구를 웬만큼 채워지면은 그동안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이 꾸준하게 한미 간에 이렇게 요구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축과 이 재처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다시 개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에어포스 1을 타고 오면서 기자들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사실상 일단이지만은 북한의 핵 보유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 그런 정도면은 물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또 동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북미 간에도 이런 대화를 갖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니네들이 그걸 받으려면은 경제 제재 해제를 받으려면은 그런 무조건 비핵화를 해라. 그게 전제였거든요. 네. 이 전제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핵 군축과 동결로 가버리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를 못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빅딜에서 그 대신 상대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용이한 그런 스몰 딜로 가버린다면 그러면 사실상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핵 포기를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게 제된 채 또 진행될 공산이 아주 커요. 이 부분이. 네네. 자,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농축과 재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자율성을 좀 가지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이걸 풀어주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럼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놓고 왜 한국만 이렇게 옥죄었고 있느냐. 더군다나 북한은 당신이 지금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당신이 그냥 공공연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연결짓기 때문에 윤석열 실장이 이거는 뭐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물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과물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 가지 네. 더 보면 그러면 좋겠는데 뭐 네네. 저도 뭐 바라는 이야기였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그동안 국내에서 너무 거칠었어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순수하게 핵 에너지 문제나 그 산업적인 원자력 산업적 측면을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게 뒤섞였거든요. 네. 핵안보하고. 네네.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 그 정당에서의 발언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거는 이 문제를 핵안보하고 핵에너지 그 산업하고를 뒤섞어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미국에 매우 나쁜 시그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미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는 걸 너무 간과하는데요. 미국이라는 게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규정했다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한번 규정되면 그 풀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감시 대상국 문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를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그 관료들의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서 미국 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고 뭔가 보수적으로 우리를 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중에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문제 여전히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크게 저희에게 부각된 게 이제 온라인 범죄 문제인데 캄보디아 측에서 먼저 정상회담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오늘 한국하고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캄보디아와의 관계는 27년 만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그때 됐어요. 자,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외교 간에는 상당한 격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런 온라인 범죄 네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전 세계인들의 그 이미지 인식 자체도 나빠져 있잖아요. 위험 국가로 말해요. 쉽게 말하면. 특히 여기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런 중국인 범죄 집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온라인 범죄자가 되고 또 그 범죄를 갖다 제대로 또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제 한국인을 갖다 이런 불법 범죄 집단에서 납치, 감금, 구금해가지고 이런 범죄 행위를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걸 뿌리를 뽑아달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사 그러니까 경찰 뭐 이런 애교 라인을 총동원해서도 우리도 긴밀하게 대처하겠다.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협조해달라 뭐 그런 정도 가지 않겠나 이래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캄보디아의 그런 5대2 뭐 차관 지원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의 이 고용 허가지 MOU 네. 체결 국가입니다. 네네. 선량한 캄보디아의 많은 숙련 기농공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캄보디아의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거거든요. 네. 또 캄보디아인들과 국제 결혼도 한국 간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에 더 긴밀한 돈독한 그런 우호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 중국인 범죄 집단의 이런 온라인 범죄는 좀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도의 뭐 이런 정상회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저는 뭐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네. 대체로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경찰 코리안 데스크 파견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근데 이제 네네. ODA 문제를 네네. 그 물론 뭐 그 비공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ODA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 문제를 너무 그 전면적으로 그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런 걸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ODA는 일종의 그 국제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공적 그 개발을 지원하는 네. 어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문제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ODA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효과가 없다든지 또는 뭔가 다른 그동안 부정한 뭐가 있어서 이거를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 어떤 이 다른 문제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전후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주말에 결국 이상경 차관이 이제는 전 차관이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면제관을 재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조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처음에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았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또 어떤 거의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어떤 그 온라인 유튜버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요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면 좀 더 뭐랄까 공중파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게 왜냐하면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차관이라면 네네.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온라인 유튜버의 특징이 약간은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발언에 논란이 되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고 봐요. 그 환경에 따라서 저는 네. 그래서 그 정책 설명을 하는 매체 선정이 좀 처음부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사과가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그때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네.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아니면 그 본인이 그 분당에 있는
갭 투자 형태에 있는 그거를 해소하겠다든지 뭔가 이런 내용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논란이 나는 건 3, 40억대 자기 집 지키려고 차관직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발언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사과의 또 여건 그 문제, 미흡함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히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 일부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이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그 강남 3구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갭투자 형식의 추가적인 부동산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뭐랄까 신뢰성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이상경 차관을 직에 두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부동산 3인방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역시 또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제 주택 보유 채수가 또 거론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또 지금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장 대표가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러나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전개가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예간에 뭐 정쟁을 일삼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이걸 물타기를 하고 또 정쟁으로 또 개선 내용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구하고 함께 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정치권이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그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만든 그 정책 위반 담당자들이 자신들은 그 똘똘한 한 채에 연연해가지고 갭 투자라든지 은행 대출 마다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집 한 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부를 갖다 이렇게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수도권에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려운 고생을 감내하고라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인 건데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서 그 꿈의 사다리를 갖다 걷어차버리는 그런 행식. 자신들은 이미 그 꿈을 실현하고 실천했으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집값 떨어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돈 모으고 있어라. 그래서 이상경 차관은 결국은 강남 두 채는 안 팔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는 부동산 정책에 그냥 제1차관 자리를 갖다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면교사로 또 삼아야 될 내용이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도 그때도 2020년 7월 달에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갖다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그걸 갖다가 대통령실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부분만 아니라 장차관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막상 두 채인데 청주 자기 지역구에 한 채와 서울의 서초 반포에 한 채 있었는데 그 처분 다주택 처분을 갖다 한 채를 갖다 청주 지역구를 처분하고 결국은 똘똘한 반포에 서초에 한 채를 갖다가 유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똘똘한 한 채가 된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처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완전히 국민들 신뢰 다 상실돼 버렸죠. 그렇게 하고 27번의 부동산 대출 내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이 집값이 배로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그런 정책 위반자들이 국민적 어떤 그런 기감이 아니라 대려 그냥 지탄의 원성의 대상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이 최소한 뭐 야당에서는 이 사람들 당연히 사퇴를 요구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정책을 위반하는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정말 애를 먹었고 그런 가운데 애들 잘 키우고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뭐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을 앞으로 추가적으로부터 보완하고 내놔야 시장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이런 허리만한 부동산 3척 요구에 대해서는 뭐 어찌 보면은 이걸로 가지고
장동혁 당대표 당신은 뭐 집이 5채 뭐 6채 샀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역시 똑똑하고 참 이 사람 머리가 좋은 게 그러니까 벤틀리 차 가진 사람이 이렇게 뭐 중소형차 4대 가진 사람 그거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먹힙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타면 안 된다는 지적이에요. 네. 근데 아마 전수조사하면요.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언론사 보도된 거 보니까 국민의힘은 한 36명인가 8명쯤 되고 네. 우리 당은 한 18명쯤 돼요. 의원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180명 중에 18명이면 한 10% 정도고 국민의힘은 100명 중에서 38명은 38%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보면 이제 계속 사실 전체 그 의원들 평균 재산 보면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그것도 당연한 사실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서로 이제 그 국회에서 돌 던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거기까지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발언이 부적절한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 이제 그 메시지보다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매우 정치적으로 매우 나쁜 방식인데 근데 나쁜 방식이지만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제일 잘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당장 이제 우리 쪽도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데 집이 6채면 뭐 이유가 보니까 다 이유가 그럴듯하더라고요. 이유가 그럴듯한데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여야가 같이 조사하자고 했을 때 조사하고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지역구 아닌데 국회의원들 집 가진 사람들 다 팔까요? 안 팔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도 팔라 그러면은 2채 중에 팔라 그러면 비강남권에 있는 집부터 먼저 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자, 제가 보기엔 패턴 왜 또 진짜 그래요. 그 세금이 강남 집 2채면 부과되거든요. 세금이 더. 그러면은 강남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을 2채일 때 집을 한 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서로 다 알면서 이제 그 비판들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정치권이 좀 답답한 거는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사실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매우 단기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거냐. 네.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본인이 아무리 뭐라 하지만 저렇게 유체 이탈처럼 화법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금년 2월에 토지허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한 원인 제공자잖아요.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귀했지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정부 6월 3일 출범했는데 6월 27일 날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했어요. 20여일 만에 무슨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현 정부로서 책임을 회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는 직면한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네. 이재명 정부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론과 원인을 따지면 서로 의미 없는 싸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해법을 갖고 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부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사안을 놓고 이 부동산 11호 대책을 놓고 민심에 뭐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말씀 좀 당연히 민심의 영향이 크죠. 민심의 영향이 지금 크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또 자신이 또 거처하는 그 집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 고위 인사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불을 갖다 치부해 놓고 그리고 내놓는 주택 정책은 사실상 이 사람들의 어떤 내 집 마련 그런 꿈을 갖다 더욱더 멀게 만들어 버렸다면 당연히 원성과 짙으니 하늘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런 네. 측면에서 135만 원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그런 지방 정부하고도 긴밀한 소통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부 중심의 어떤 편향성을 가진 그런 대책이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김 대표님 말씀을 듣는 걸로 1부는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또 토론하자 이렇게 또 제안까지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토론을 해서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어떤 정책의 이반자들과 함께 네. 또 이걸 실천할 그런 뭐 이런 지방 단체장들이 당연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풀고 또 규제를 뭐 이 해제하면서 또 이걸 갖다 인허가를 갖다 빠르게 패스트로 이렇게 해서 결국 내집 말은 구체적인 플랜을 국민들이 손에 쥘 수 있게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품격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앞서 일부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한 얘기 나누었는데요. 여론조사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4일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호 대책으로 초강도 규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20%고요. 인천, 경기도 22%입니다. 이래서 이 지지율 때문에 생각보다 서울하고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민심에 PB로 부동산 대책에 많은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라고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결과를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부동산 문제가 그 사실은 나머지 서울 수도권 인근을 빼고는 나머지하고 관련이 없는 이슈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민심 동향에는 그다지 영향을 안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서울과 수도권이 굉장히 접전이다 보니까 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 정부 여당 내에서도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이 사안이 갖는 성격, 이 폭발 그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무관한 네. 그 서울 경기 지역 경기 일부 지역 관련된다는 거.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여전히 그 국민의힘으로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도 좀 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못 가는 것은 결국 현재 그 국민의힘이 갖고 그 어떤 보여주는 행태.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정권과의 그 결별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시 유연하게 또 극우적 성향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로서는 민주당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국민의힘으로
지지율이 이전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혼조세나 중도 무응답층이 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이 11호 부동산 대책의 파급 효과는 아직까지는 체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론에 곧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그러니까 실제 반영되는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말쯤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부터 벌써 여러 그 언론 보도 일부 나오는 건데 전월세 가격 상승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만약에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불안해진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날 내놓은 그런 정당 지도 조사는 사실상 11호 부동산 대책의 여론의 그런 향방이 크게 반영됐다고는 보지 않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히 15일 날 그 대책 발표했지만 20일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뭐 이제 상당히 그 뭐 가열된 그런 네. 거래 양상이 있은 것이고, 예, 예. 그러면 이제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평정심을 찾는 그런 가운데 결론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수도권 특히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오늘이 딱 일주일째 되거든요. 네, 네.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거는 최소한 한 달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부터는 11호 부동산 대책의 그런 정책의 그 난감함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결국은 뭐 이 집권당 민주당에 대한 판단이나, 그리고 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여론 판단이 그때 제대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정당 인식 그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라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서울시 국감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이 두 사람 발언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대표님? 예, 그날 뭐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이 약간 좀 그 조작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나경원보다는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하게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업무방해 내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이 조작 그 여론조사에 있고요. 두 번째, 이 관련된 비용을 김한정 씨라는 그 오세훈 시장의 오래된 후원회장도 하고 후원을 했던 이분을 통해서 대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자금법하고 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3,300만 원 전달한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이 문제를 협의했느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 내용을 인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했거나 협의했다고 하면 제3자 뇌물죄 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 다 포함되거든요. 뭐 중간에 뭐 집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 격가지고요. 네. 핵심은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그 명태균 씨가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약간 흥분한 게 제가 보기엔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그날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죠. 7차례 만났고 구체적인 장소와 네. 그 날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특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고받은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그 관련된 근거 자료를 황금폰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썼던 핸드폰의 내용을 녹취록이나 또는 뭐 캡처 등을 통해서 특검에 제출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8일 양 두 사람이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그 드러날 거로 보고요. 오세훈 시장은 뭐 아쉬운 거는 어쨌든 그날 도리어 그 본인이 떳떳했다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재판 전략과 소위 그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민주당이 이 아까 저 국토교통위가 아니고 이제 행안이거든요. 네, 네. 행안이 이제 제가 서울시 잘못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뭐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뭐 그런 소관 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8조가 넘어요. 그건 5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상당히 천문학적인 작은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강력단체인데, 그러면 이 1년 살림살이가 제대로 됐는지, 이 예산 집행이 정말 적재적소에 긴밀하게 잘 쓰여지고 그 정책적 효과도 정말 잘 나와서 서울시의 발전과 또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서울시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평가가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짚어보고 지적해내야 될 그런 국정감사장이 대략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히 민주당이 많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있지만은 압도적인 분위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게 뭐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 국감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이제 2021년도에 다시 정치적 재기할 때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을 갖고, 그것도 이제 그럼 오 시장이 만약 잘못이 있다면은 이미 창원지검이나 또 중앙지검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으로 사건이 다 이첩이 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특검에 더군다나 앞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11월 8일 날은 그 당사자들끼리 대면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인 이제 수사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건데 전부 다 한결같이 오세훈 시장 그냥 정치적으로 죽이기에 나섰거든요. 나는 대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대려 이번에 이거는 수혜를 받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황당무계하잖아요. 뭐 김영선 전 의원과 로맨스 그런 뭐 카톡 내용을 주고받았다. 또 무슨 아파트나 집을 한 채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세훈 시장 말이에요. 저 좀 아는데 이 사람 짠돌이에요. 예? 그렇게 큰 정말 부도수표 날릴 정도로 그런 담대한 배짱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내 돈은 또 부럽도고 있는데 누구한테 허튼 그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정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뭔지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이에요. 이 공직선거법을 흔히 말하는 오세훈법이라는 그 법을 만든 당사자인데 본인이 정치인으로 서울시장 해놓고 법에 저촉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잘못을 누를 그렇게 쉽게 저지를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 특검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네네. 기소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또 앞으로 지켜보면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광봉권 띠지 문실 의혹 그리고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 상설 특검 설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검사 관련한 비위 건인데 이게 공수처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권력형 비리를 하라고 특검이 있는 건데 이거 특검 설치를 굳이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지난번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해가지고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공소 기소로 다 분리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1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의 기능을 일찌감치 정상적인 검찰 기능은 작동되기보다는 그냥 전부 특검 내지는 상설 특검으로 가지고 기존 검찰 체제의 검사를 갖다 불신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1년 동안 저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공수처만 설치되면은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 비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발본색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심의를 기울인 게 공수처예요. 그 공수처 만들었지만 막상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허둥지둥되는 그 공수처. 결국은 민주당도 그걸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도 이걸 상선 특검으로 그런 공수처가 그런 대로 나름 열의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책임져야 될 그런 정치 세력도 민주당인데 그런 공수처를 배제하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걸 수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하든 그 상설특검이 하든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네. 결국은 검찰 내부의 그 내부 비리 아니겠어요? 문제점. 이 문제를 그 검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손을 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게 뭐 공수처 근데 다만 지금 공수처 문제가 그 현재 인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업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업무가 중첩이 돼 있고 속도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은 상설특검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거를 공수처를 불신하고 공수처가 못하니까 상설특검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효율성. 그러니까 현재 공수처가 그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가 많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핵심은 공수처냐 상설특검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이제는 검찰에게 맡기긴 어렵다. 그래서 제3의 손을 활용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휴일인데도 정기 국회에서 이번에 본회의가 열려서 한 민생 법안 70여 개 정도가 처리가 됐어요. 모처럼 여야가 힘을 좀 합치는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법안이 가장 눈에 띄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특히 그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그 책임 그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그 부분 그런 관련 부분 그러면 소소하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 뭐 국민들 실생활에 와닿는 법안이죠. 네네. 홍 대표님은 어떤 법안이 눈에 띄셨습니까? 이게 어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사실은 어제 그렇게 뚜렷하게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없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여야가 크게 합치되는 법안들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감 마무리 앞두고 처음으로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네. 그 법안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휴일날 이례적이거든요. 정기 국정감사 중에 정기 이 본회의를 여는 것도 예외적이고 그것도 휴일날 하는 것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이런 법안들이 현재 밀려 있는 상황에서 양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라는 측면에서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잘해서 나머지 한 달 동안 잘하면 예산 처리라든지 또는 기타 그 관련 법안들 처리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품격들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때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4.3도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고요. 설악산은 영하 4.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5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과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하나를 꺾고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의 진출에 진짜 관심을 크게 모았는데 하나가 본래 7책으로 1차전을 LG에 내줬어요. 네, 뭐 사실 1회 초에 그 문현빈 선수의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날아갔거든요. 보통은 안타가 돼야 되는데 박혜민 선수, 그 대전 성심당 출입이 금지당한 선수 하나 있잖아요. 그 선수가 공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팬들이 아마 그 순간부터 굉장히 좀 불길하긴 했을 거예요. 홈런성 타고 잡히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5회에 또 홈런을 칩니다. 홈런성 타구를 잡고 홈런을 치고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6회가 사실 승부의 갈림길이었어요. 6회 초에 그 한화는 그 레베라토 선수가 우중간 2루타를 치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고 그다음에 노시환 선수가 중전 안타 쳐서 한 점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이어진 기회에서 하주석 선수가
한 점을 더 못해서 4대2까지 쫓아왔거든요. 네. 아, 해볼만해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6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볼넷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볼넷 뭐 몸에 맞고 다시 홍창기 선수까지 볼넷 3개로 만루를 만들어준 상황에서 또 이런 거 안 놓치는 신민재 선수가 적시타를 터뜨려요. 그래서 다시 넉점 차로 벌어지게 되고요. 김현수, 문보경 선수가 연달아 안타를 치면서 8대2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볼넷은 여기까지 끝났으면 좀 반격의 기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실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실책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 한화의 대표적인 노시환 선수가 5회 그 신민재 선수 나간 상황에서 그 플라이가 났을 때 넘어졌거든요. 타자가 이제 홍창기 선수가 미끄러졌었는데 3루 홈사이에서 미끄러졌었는데 홈에 던졌다면 이거 승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던졌어요. 또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그 2년 전에 한국 시리즈를 뛴 LG 선수들과 19년 만에 큰 무대에 올라온 한화 선수 그리고 한화 선수들이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이제 지난한 게임을 했잖아요. 삼성과 5차전까지 가면서 조금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오늘 2차전부터 피로 회복하고 반격을 시작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는데요. 7차전까지 가야 또 우리 야구 팬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그러면 피말리는 승부 모처럼 하나가 19년 만에 갔는데 그리고 또 사실 LG라는 팀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면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스토리를 풍부하게 가져가려면 또 1200만 관중이 호응해준 경기가 좀 더 재미있어지려면 7차전까지 좋지만 LG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네. 오늘 2차전에서는 국내 투수들이 맞대결하는데 LG는 임찬규 선수, 하나는 유현진 선수 선발 예고됐네요. 네, 뭐 두 선수 다 선발감으로 충분한데 사실 LG는 7이노스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몸에 약간 담이 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임창규 선수를 앞으로 땡겨서 쓰게 됐죠. 네. 근데 임창규 선수 11승 7패 올 시즌 괜찮았고요. 무엇보다 한화를 상대로 2승 1패를 거두고 평균 자책점이 1.59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짠물 투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지난 인터뷰에서 손아섭 선수가 너무 방망이를 세게 잡아서 톱밥이 나올 정도라고 했었는데 아마 어떻게 요리할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화에서는 코리안 몬스터, 한화의 정신적인 지주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는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노장 선수가 분위기를 쇄신하게 나오기 때문에 LG에 반격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잡지 않을까. 만약에 반격을 좀 해줘야 한국 시리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갈 텐데 만약에 유현진 선수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한화는 이제 폰세와 와이스 선수를 전격 투입하면서 정말 피말리는 승부를 가져가야 할 상황입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는 LA 다저스가 야마모토의 완투승을 앞세워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네요. 네, 사실 1차전에서 토론토에 11대4로 졌거든요. 오타니가 있는데도 질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2차전에 야마모토 선수 나와서 사실 첫 타자한테 홈런 맞을 때만 해도 불안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끝까지 던졌습니다. 네. 9이닝까지 105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는 4개밖에 맞지 않았고요. 아까 이제 그 하나와 LG에서 얘기했던 4사구 없이 단 한 점만 내주면서 완투승 그래서 5대1 승리를 견인했어요. 네. 야마모토 선수 지난 포스트 시즌 그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도 완투승을 거뒀거든요. 네. 2경기 연속 완투승. 이거 사실 굉장한 기록입니다. LA 다저스에서는 1988년 허샤이저라는 선수 이후에 무려 37년 만이고요.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지난 2001년에 애리조나 투수한테도 되게 낯익은 커셀링 선수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뭐 당연히 LA 감독은 정말 대단한 투구였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네네네. 근데 정말 저거 한 건 본인도 내가 봐도 이번 경기 너무 잘 던지고 내 생각에도 멋졌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일본 선수답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월드 시리즈에 와서는 오타니보다도 더 조명받는 선수가 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우리 김혜성 선수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3차전 벌어지는데 김혜성 선수도 좀 나와서 한국 야구 이런 매력도 있는데 수비도 잘하고 또 결정적인데 잘 치고 잘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길 기대해 봅니다. 네.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축구 인천이 K리그 2 우승을 조기에 확정하고 불과 한 시즌 만에 K리그 1으로 복귀한다고요? 네. 원래 인천 이렇게 막 우승을 하거나 화려한 팀은 아닌데 끝내 K리그 1에 살아남아서 뭐 잔류왕이다, 생존왕이다 이런 표현을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니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최하위, 그러니까 12위를 기록하면서
강등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시즌 만에 2부 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복귀를 했어요. 사실 2부 리그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별도의 플레이오프 없이 K리그 1에 안착하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경기를 보면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렬했어요. 34분에 제레소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후반 들어서자마자 무고사 바로 외국인 선수들이 한 골씩 탁탁탁 넣어주면서 수원 삼성 2위 수원 삼성과 지금 이제 승점이 10점 차거든요. 남은 경기는 3경기. 수원이 아무리 이겨도 9점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력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정환 감독 작년에 이제 그 강원을 준우승시키면서 재계약할 것 같았는데 재계약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한 게 인천에 가서 2부 리그 틈을 끌고 1부 리그 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이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됐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인천이 2003년에 창단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우승이 없었어요. 이게 첫 우승입니다. 2부 리그이긴 하지만 네네네. 지난 2005년에는 K리그에서 준우승을 한 번 했었고요. 네. 2015년에 이제 컵 대회에서 한 번 준우승했었는데 그러고 보면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1부 리그 갔으니까 이제 생존왕 말고 잔류왕 말고 또 다른 타이틀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구 소식입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SK를 꺾고 개막 8연패. 8연패에서 탈출을 했네요. 네, 이게 그 10팀이 가지기 때문에 어제 했던 그 이제 9번째 경기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8번 지고 개막전부터 8번 지고 마지막 경기에서 한 번 승리를 거뒀네요. 사실 전반전에 39대 34 됐을 때만 해도 오늘 가능성 있어 보여 그랬는데 3쿼터에서 6점밖에 넣지 못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합류한 퍼킨스 선수가 71대 70 한 점 뒤지고 있을 때 3점 모션에서 반칙을 당해서 자유투 3개를 얻었거든요. 3개 중에 2개만 넣어도 1.1초 남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마치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이 선수가 단 한 골만 넣고 맙니다. 그래서 71대 71 연장전에 갔는데 다행히 연장전에서 83대 81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한번 이제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2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힘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피겨 소식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남녀 간판 차준환 선수하고 신지아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티켓 획득에 실패했네요. 네, 주말에 중국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그랑프리 2차 대회 좀 아쉬웠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8위에 그리고 신지아 선수는 5위에 그쳤거든요. 네. 사실 이 두 선수 파이널 좀 가서 내년 동계올림픽 앞두고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파이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사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랙에서는 왜 단진우 사로라고 하는 캐나다의 막강한 선수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피겨까지 부진할 것 같아서 뭔가 우리 대표팀 전체 전 종목에 대해서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워낙 근데 경기력이 출중한 선수들이니까요. 네. 다음 또 대회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 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